성공을 위한 출근길 습관,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경제 시사 뉴스를 매일 아침 전달하는 뉴스피드. 6월 1일 시작합니다. 1박 2일에 출연하던 정준영의 성폭행 문제가 불거졌지만 하차시키지 않고 출연을 지속시켜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샀던 KBS인데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걸까요? 공영방송의 성의인지 감수성은 바닥으로 보여집니다. KBS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KBS의 한 예능 PD가 영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있다고 회사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건물은 5층 건물로 개그 콘서트 출연진들이 연습실과 대기실 등으로 4층과 5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다른 프로그램 PD와 작가들도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개그 콘서트는 현재 장기 휴방에 들어갔지만 이날 일부 출연자들이 모여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속한 수색을 했고 휴대폰 보조 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발견해 수거해 갔다고 하네요. KBS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복도나 화장실 입구에는 CCTV가 없어 화장실을 드나든 사람을 확인할 수 없지만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출입자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이러한 사태에 대해 KBS 사내 직원용 게시판에는 이를 개탄스러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언론사라는 곳에서,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본사에 몰카가 발견돼서 경찰이 오고 수거해간 카메라는 전송식이 아닌 저장식이라고 한다는데 구성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들입니다. KBS는 범인 색출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일반 기업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사내교육 확충에 힘쓰는데 공영방송 KBS는 이런 시스템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달로 예정된 주요 7개국 모임 G7을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4개국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G7 회의 의장국으로 다른 국가들의 큰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의결권 없는 참여국, 즉 옵저버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 결과이며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서방 선진 국가들은 K-방역을 배우겠다며 대한민국에 수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초청 배경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은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코로나19 문제와 홍콩 보안법 등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동맹인 한국과 호주를 포함하고 중국에 인접한 인도와 러시아를 한자리에 불러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일까요? 참고로 G7은 1974년 석유 파동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5개국이 모여 G5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캐나다가 추가된 모임입니다.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현재 세계를 대표하는지 의문이라며 시대에 뒤처진 현재 국가 그룹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하면 아주 멋진 그룹이 될 것이라 밝히고 다가오는 G7 회의는 대면 회의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과 신중하게 처리해갈 문제라며
사전 통보는 받지 못한 급작스러운 트럼프의 결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반면에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G7 초청에 대해 미국과 호주 간 사전 접촉이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끕니다. 한편 G7 회의는 선진국들이 복잡한 힘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당초 트럼프는 이번 회의를 미국 대통령 휴가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6월 개최해 미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지만 독일 메르켈 총리의 감염 우려를 바탕으로 한 반대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회의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전략인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중요한 무대에 그것도 우리 인접국이자 미국을 넘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화두로 하는 국제회의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참고로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강조한 균형 외교가 빛을 발할지 흥미진진한 외교전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네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국제 외교전을 벌이며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28일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이전 뉴스에서 몇 차례 다뤘는데요.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중국과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대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아시아 금융 허브의 중심인 홍콩에 관세와 무역 그리고 비자의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 불러올 영향이겠죠. 홍콩은 우리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약 27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를 직접 수입하며 우리나라의 4대 수출 대상국에 올라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홍콩이라 의아했는데 홍콩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는 중국 내륙으로 재수출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우리의 수출길에 관세와 증차세 그리고 물류비 상승이 동반될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콩 사태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긴 하지만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껏 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위상이 더 높을 때 만들어진 관행으로 중국의 상하이나 선전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차피 중국 선전 등 공업단지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를 홍콩 기업이 끼어 중간에서 유통 마진을 챙긴 구조였죠. 또한 반도체 수입 업체들은 중국 내륙보다 법인세가 저렴한 홍콩을 선호해 이 같은 과정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오래전부터 구축한 거래선이기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을 따랐지만 이제는 필요로 하는 중국 내 기업에 직접 수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우려는 중국 직접 수출이 세금 측면에서 홍콩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반도체 관세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25%에 달하는 보복 관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국제적으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이기에 우리 기업은 피해가 없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중국 본토의 증치세, 환급 문제입니다. 증치세는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일종의 유통세를 매겨 공탁금 형식으로 유통 과정 후 환급받는 중국만의 세금인데 세율은 기본 13에서 17%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수입 업체의 부담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던 과정이 중국 본토에서는 더 까다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막연한 걱정에서 나온 우려라고 하네요.
반도체 수입 업체들이 증치세를 제때 환급받지 못해 우리 기업의 반도체 가격을 낮추거나 구매 물량을 줄이는 것을 우려할 수 있는데, 홍콩의 반도체 수입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본토 기업들이기에 바뀌는 환경에 금방 적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네요. 다만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로 인해 지난해처럼 공항이 폐쇄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홍콩 그리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큰 영향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치료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됐고 생활 속 방역으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한 사이 이태원과 쿠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시작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은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에 나섭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약품이지만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주도의 임상실험에서 코로나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망률은 낮추는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약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 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대본의 요청을 받으면 질병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수입 적절성을 따져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그 사이에 엄청 늘었네요. 581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9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렘데시비르의 생산과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일 텐데요. 올해 10월까지 생산량을 늘려도 50만 명분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본사의 재고 수량 파악에 나선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목표치 50만 명분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렘데시비르 개발에는 1조 2천억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공급 가격은 얼마에 책정될지 궁금하네요. 6월의 첫 월요일 아침 날씨입니다. 현재는 중부 곳곳에 비가 내려 흐리지만 차차 구름이 개면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낮지만 대구는 30도에 육박하며 곳곳에 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예상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르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6월의 첫날,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그런 당신을 SNG 트러스트는 매일 습관 자기 개발 뉴스로 응원합니다. 기운찬 출근길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